제가 올해 강원도 거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오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 다녀보니까 전에 비해서 사장님들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졌습니다. 사실 다녀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때에 따라 제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내용을 또 준비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형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너무 기초적인 걸 갖고 제가 너무 떠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또 행성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타 지역보다 사실은 행성 지역 사장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타 지역을 다녀보니까 행성보다는 사실은 많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영동 쪽에 가보니까 한 10년 전, 행성이 한 10년 전 모습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행성 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의적인 면에만 국한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본적인 사형 관리는 뭐 너무나들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고, 뭐 거의 다 전문가 수준에 올라오신 사장님들이고 해서 수의적인 부분에 좀 국한을 했고요. 요게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좀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송아지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만전에 대한 어떤 어미소의 관리, 만삭기 때 분만전 어미소에 대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부 조금 놓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익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만전 어미소의 관리에서는 그 태아는 마지막 2달에 70% 정도가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달에 70%가 성장이 된다는 점은 어미한테 그 시기에 영양적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임신을 안 한 소나 임신 초기에 있는 소나 이 만삭기에 있는 소나 사장님들이 사료 급여량을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급여하시는 농가가 많습니다. 의외로. 만삭기 때 2달 전에는 도다 먹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죠? 마지막 2달에 송아지가 70%가 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도다 먹이기를 안 하면 에너지 부족 상황으로 갑니다. 어미에. 그러고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 체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정상 체중을 미달하는 송아지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 도다 먹이기를 하는데 보통 마지막 2달은 기존에 먹이던 양의 25%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도다 먹이를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한 4kg 정도 먹이던 상황이면 추가로다가 1kg 정도는 업을 시켜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또 놓치는 부분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 현장에서 특히 만삭기 때 어미소가 미네랄이 부족 현상이 오면 이 초유 속의 면역 항체 함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유 속의 면역 항체가 송아지한테 충분히 준비가 돼서 송아지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초유 합성에서 면역 항체 함량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미네랄로 인해서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논문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미소들, 만삭기에 있는 어미소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장님들은 사료에 다 들어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료에는 충분한 양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채소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 특히 이 미네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요즘은 송아지 때 만삭기 어미 자궁 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송아지 골격 발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송아지, 한우 송아지들 생식 체중 평균이 암송아지 25kg를 얘기하고 수송아지 대개 27kg 정도를 얘기하는데, 영양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요즘 평균치를 이제 30kg 이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우 송아지도 이제 30kg 이상으로 생식 체중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료 먹이는 양,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 태아에서의 골격 발달, 이런 측면들을 만삭기 때부터 어미한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 생식 체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송아지를 작게 내켜서 크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현장 지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크게 내켜야지 크게 클 수 있답니다. 송아지 생식 체중이 중요한 이유는 또 직접적으로 이게 면역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정상 체중을 갖고 태어난 송아지랑 허약하게 태어난 송아지는 면역력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송아지 요 가슴 쪽에 흉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면역 관련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흉선은 체중 대비 발달이 됩니다. 체중이 좋은 송아지들이 흉선 발달이 좋다는 거죠. 이 흉선 발달이 좋은 송아지가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식 체중이 중요하고, 또 생산성과 관련해서 생식 체중 1kg 차이가 도체중 8에서 10kg 정도까지 차이가 생긴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된 자료입니다. 송아지 체중을 1kg 늘리면 나중에 출하 체중, 도체중으로 10kg를 늘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식 체중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제 등급, 아까 저희 서 원장님께서도 이제 등급 말씀 많이 하셨는데, 등급이 근내 지방 함량 위주지만 앞으로 이제 분포도로다가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밀하게 마블링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방의 나중에 비육소에서 근내 지방 마블링의 분포도를 높이기는, 이거는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고도의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태아 때부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태아 때부터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어미, 아까 얘기한 마지막 2달 송아지 발육이 70% 이루어지는 마지막 만삭기 때부터 정상적으로, 태아 때부터 영양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발달한 태아가 몸에 지방 전구세포를 풍부하게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방 전구세포는 나중에 지방세포로 분화가 되는 지방세포 전 단계의 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전구세포를 풍부하게 갖고 태어나야지 나중에 마블링 분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송아지 생식 체중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초살짜리에서는 이제 체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이제 뭐 또 난상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그것도 앞서 얘기하면 어미수의 어떤 그런 번식 정년기, 적정 체중, 골격 이런 거 이제 잘 발달시켜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 그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영양 컨설팅을 담당하는 요즘 사람들, 최근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목표치입니다, 이게. 생식 체중 30kg. 그리고 430kg가 우리나라 거세어 기조 도체중, 평균 도체중입니다. 그죠? 이게 12개월령 체중을 430 잡는답니다, 요즘. 소의 체중, 12개월 체중을 430, 출하 체중 현재 30개월 기준 했을 때 1톤. 이게 최근의 목표치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렇게 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만 전 태아의 발육 단계부터 골격 발달, 지방 전구세포 어떤 이런 측면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러려면 처음에 얘기한 도단 먹이 부분, 이것부터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비타민 미네랄 부분, 골격 발달 촉진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응용을 하신다면 이런 어떤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장과 관련된 다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참들 요즘 바닥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다가들 이제 겨울 대비해서 깔집을
가실 생각들을 이제 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요즘 목장들 다녀보면은 뭐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죠? 한참 안 좋습니다. 그죠? 네. 3일 전에 제가 새끼 빼고선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배꼽 소독 잘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깔집 관리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배꼽의 문제가 요즘 많이 생깁니다. 어제도 한 사장님 댁에 가서 배꼽 문제로다가 송아지 잘못되는 걸 또 보고 왔는데, 한우 농가에서 요새 배꼽 소독을 안 해가지고 송아지가 조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조기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예가 요즘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제가 올해 뭐 강원도 거의 전 지역을 다니다시피 하면서 배꼽 소독하시는 사장님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보기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혹시 하시나요? 해요. 해요? 강원도. 강원도랑 뭐 물이랑 50대 50으로 잘 하시네요. 네. 조사장님만 소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안 하시죠? 네? 소독하셔야 됩니다. 그죠? 배꼽 소독 진짜 하셔야 됩니다. 배꼽 소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현장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깔집 요즘에 이렇게 안 깔면 이거 뻔한 거니까 어미 젖이 오염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어미들이, 송아지들이 첫 포유하면서 첫날 첫 포유 과정에서 바로 병원균부터 먹는 겁니다. 그죠? 뱃속에는 아직 정상균이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부터 감염이 시작이 되는, 첫날 첫 포유부터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이래서 송아지들, 이런 집들 딱 하면은 3, 4일 만에 설사 터집니다. 그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합니다. 미처 발견할 새 없이 잘못되고, 발견했다가도 치료할 새 없이 잘못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만하는 소들, 이 깔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면역 항체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우들이 특히 초산이나 이산짜리들은 어미 초유 속의 면역 항체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송아지가 섭취해야 될 양의 50%도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초산짜리들. 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3산, 4산짜리들은 대개 보통 충족량이 나옵니다. 면역 항체가, 송아지한테 전달되는 면역 항체. 초산에서는 특히 많이 부족한데, 그런 초산이나 이산 새끼들한테는 면역 항체제를 추가로 반드시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한테 충분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꼭 추가로 먹이셔야 됩니다. 짠 먹이는 거든 뭐 분말 형태든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초유 항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한 양을 추가로다가 급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특히 동절기에,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동절기에 송아지가 어미젖을 정확하게 먹는지 안 먹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송아지 내키고 몸 닦아놓고 보온등 밑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 알아서 먹겠거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반드시 포유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포유를 못하고 시간 지체되면서 저혈당 와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겨울에는 흔히 생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포유를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대부분 상황은 사장님들이 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어떤,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젖을 잘 못 먹는 거라는 걸 되게 이제 다 아시는데, 사장님들이 한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요겁니다. 뱃속에 양수가 채여가지고 못 먹는 경우. 송아지가 자궁 속에서 분만하는 과정에 양수를 꿀꺽꿀꺽 삼키고 나오는 송아지들이 꽤 있습니다. 양수에 채한 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양수로 인한 식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는 겉으로 보기에 송아지가 멀쩡한데 송아지가 이유 없이 포유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양수를 혹시 먹었지 않았나를 의심을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송아지 배를 흔들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꿀렁꿀렁 하는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채인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위운동 촉진제 주사를 놔서 이게 빨리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좀 많이 차여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은 송아지는 수액을 놔주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12시간, 2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고, 특히 동절기에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송아지들이 여름에 비해서 훨씬 일찍 처져 버립니다. 이게 추위를 이기는 데 에너지가 소모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보다 훨씬 빨리 처진다는 거죠, 송아지가. 그래서 보온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수액을 놔주면서 위운동 촉진제 같은 거를 좀 반복적으로 2번, 3번 놔주면 대개는 이제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식욕이 돌아온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배꼽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태어난 지 3일째 됐던 둔내 송문리에서 문제됐던 송아지인데, 배꼽이 3일밖에 안 된 송아지가 지금 배꼽이 많이 부었죠. 그죠?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많이 부었습니다. 그죠?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막염으로 가서 폐혈증으로 가는 겁니다. 전신 폐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송아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결국 이 송아지도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분만하고 탯줄이 뭐 길이가 너무 짧거나 바짝 끊긴 경우 꼬매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도 지저분한데 탯줄 짧게 끊긴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100% 감염 문제가 생깁니다. 꼬매야 되고, 탯줄이 지나치게 짧았을 때도 적당히 소독을 하고 차라리 묶어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묶는 것들을 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이제 귀찮으니까들 안 하시는데, 묶어만 줘도 배꼽 감염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당일날 한번 소독하고 묶어만 줘도. 짧게 끊긴 경우는 반드시 봉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송아지들이 뭐 염증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발전이 됐다? 결국은 뭐 폐사로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발견했을 때 너무 늦은 상황들이 대부분이고, 네. 이런 경우는 생후 한 보름 정도 지났던 송아지인데 미약하게 감염돼서 만성적으로 끌다가 보름 지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진료를 가서 보니까 배꼽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송아지가 몸에 열이 많이 나면서 처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다행히 이제 주사를 장기간 놔서 회복이 됐는데, 이건 급성으로 다 바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송아지 설사를 이제 뭐 자가 치료들은 이제 많이 하시니까, 송아지 설사 자가 치료할 때 사장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좀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랄까, 아니면 이제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송아지가 설사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엄미소하고 격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격리 치료할 때 사장님들이 이제 기준을 모르시는 점이 뭐냐면, 하루에 우유를 얼마큼 먹여야 되나, 물을 추가로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송아지는 정상적으로는, 정상 송아지입니다. 이 기준은 자기 체중의 10%의 우유를 먹는 게 정상입니다. 우유 양적으로 따지면. 근데 소화력이 정상적인 송아지일 경우에 10%라는 거죠. 인공 포유할 때 기준입니다, 이게. 근데 설사할 때는 10%를 다 못 먹입니다. 그죠? 소화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줄이죠. 예? 뭐 50% 정도만 먹이든, 뭐 일부 이제 조금만 먹이십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럴 때 추가로 물을 안 먹이는 거를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우유는 줄여 먹였는데, 줄인 만큼 정상량에서 우유를 줄였으니까 이 줄인 만큼의 물은 추가로 따로 먹이셔야 되는 건데, 물 공급을 안 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바로 이제 설사하니까 탈수도 자꾸 시작이 되는 와중에 물까지 먹는 양이 제한돼 버리면 더 빨리 탈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의외로 제가 현장을 진료 다녀보면 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하게 어떤 의학적인 상식이 없으시니까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설사하는 송아지는 물을 더 먹이면 안 되는 걸로다가 물 먹이면 더 설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각하게는. 근데 설사를 하기 때문에 물을 정상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먹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물을 먹이면 더 설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계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유양에서 줄인 만큼의 물은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설사를 자가치료를 하실 적에 그 상황이 어떤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어떤 뭐 유질 불량으로 인한 건지 어떤 이물 섭취로 인한 건지 어떤 이런 상황 판단이 정확히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설사를 자가치료하실 적에 접근하는 약들 성격이 항생제, 지사제 섞어 놓은 약들을 먹인다든지 항생제, 지사제 주사를 놓는다든지 대개 이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투여를 특히 경구로다가 투여를 해야 될 때는 최대한 최소한의 어떤 횟수로다가 하시라는 얘기고 항생제를 투여한 이후에는 반드시 장내 정상 유익균들을 추가로 뒤따라서 먹여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항생제 먹이면 내일 모레 2, 3일은 유익균을 다시 먹여서 장내 환경을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지만이 송아지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생제를 이틀, 3일, 4일 이렇게 장기간 처방을 계속하면 장내 미생물들 정상 유익균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죠? 소화력은 오히려 나중에 더 떨어지는 설사는 낫는데 송아지가 먹지는 않아요. 이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설사 치료할 때 가장 이제 흔히 또 뭐랄까 좀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이 지사제입니다. 이게 경구용 지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제보다는 이제 직접 먹이는 경구용 지사제. 지사제라고 하는 거는 그 근본 자체가 장 운동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내용물의 통과 속도를 늦춰서 몸에서 영양 흡수, 수분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지사제 자체가. 근데 경구용 항생제 특히 조제한 약들을 처방들을 많이 하는데 지사제 섞인 그 어떤 조제약들을 먹이실 적에 사장님들이 되게 좀 약 용량에 좀 욕심들을 내십니다. 좀 충분히 먹이면 더 잘 들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개들 좀 많이 먹이신다는 거죠. 과량을 이제 먹이게 되면 이 지사제로 인해서 장이 메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특히 송아지들은 설사 증상을 보일 때 식체를 동반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식체를 동반한 상황에 지사제 먹여놓으면 이건 100% 악화됩니다. 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사제는 좀 신중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는 잘 먹는데 설사를 자꾸 죽죽한다. 이런 경우는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식욕이 아무래도 썩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지사제 함부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대개 식체가 동반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체 동반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전해질 제제. 설사할 때 전해질 제제를 먹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설사를 하면 몸에서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언제 먹여야 되냐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탈수가 현재 진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몸에 탈수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전해질 제제를 보충을 해주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진하게 타먹인다는 거죠. 가축약품 같은 데서 약 처방할 때 요거 사장님 물 얼마큼에다 얼마큼만 타세요. 이거 기준을 정확히 해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주고 알아서 먹이라는 식으로 던져주죠. 그죠? 그 사장님들이 가져가셔서 그 용량에 대한 물의 용량에 대한 기준들을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소주병 적당한 소주병에다가 물 3분의 1 반병 정도 물 담아서 전해질제에 한 3분의 1 정도 확 부어가지고 먹이십니다. 그죠? 열에 8분, 9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용량, 물 용량을 생각하면서 먹이시는 분들은 제가 크게 못 봤습니다. 간혹 뺍니다. 그런 분들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물은 대충 적당하게, 전해질은 2숟갈, 3숟갈. 근데 전해질의 주 성분은 소금입니다. 그죠? 이거 90% 소금입니다. 전해질 제제. 그러니까 소금을 진하게 타서 탈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아지한테 소금을 진하게 타 먹이시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이 실수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죠. 현장에서. 네. 진짜 많이들 하십니다. 이 부분을. 네. 근데 탈수가 현재 진행된 송아지한테 특히 격리 치료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해질 진하게 타 먹이면 이거 먹고 빨리 죽어라고 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독약 먹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 1리터에 25g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물 1리터 기준. 네. 요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최대치입니다. 네. 탈수가 좀 심각하게 진행됐다면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실수 하신 분 계시죠? 이 자리에도. 한두 번씩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네. 현장에서 또 계속 문제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뭐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방심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거 태어난 지 2주도 안 되는 어린 송아지입니다. 그죠? 근데 본능적으로 어미가 조사를 먹을 때 같이 먹는 겁니다. 얘가 이거 먹은 조사료를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이거 100% 소화 못 시킵니다. 뱃속에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이게. 이리 속에. 아직 발달되지 않은 이리에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게 일부는 이렇게 4위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초가. 4위로 넘어간 건초는 100% 이물입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1위에 살짝 쌓여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4위로 넘어갔다 이건 100%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볏짚 먹은 겁니다, 이게. 어린 송아지가 볏짚 오물오물 먹은 게 4위까지 내려가서 장으로 내려가는 유문부를 틀어 막은 겁니다. 그러면 어미 전 먹은 것도 결국 소화가 잘 안 되고 통과장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해서 꺼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은근히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바닥에 지저분한 어떤 깔집이나 털 같은 걸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먹이다 싶은 조사료를 먹고 이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송아지 이렇게 조사료 섭취 문제는 이 밑에다가 송파닌을 대든 어쩌돼서 방지턱을 만들어서 송아지가 주둥이가 안 닿게끔 막으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구조가 잘못된 거죠, 우사 구조, 그죠? 송아지는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 없게끔 밑에서 턱을 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 송아지가 정상적인 대세김질이라고 하는 거는 2달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는 거친 조사, 특히 화분가 건초들을 먹은 것들이 먹어도 이리에 축적이 되는 거지 그걸 정상적으로 대세김질하면서 곱게 씹어서 다시 내려가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2달 전에는. 네. 그래서 어린 송아지의 어떤 거친 조사료 섭취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행성 지역은 아니지만 한 5년 전쯤에 춘천 축협의 원장이 제 학교 2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선배님, 한 농장에서 송아지가 계속 같은 증상으로 계속 죽는데 자기는 도대체 원인 파악이 안 된다. 근데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에는 꽤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2개월 전후된 송아지가 잘 크다가 2개월 전후쯤 된 송아지들이 가끔씩 어느 순간 안 먹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일주일 열흘 굶다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젖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지금 그런 게 또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것들이랑 증상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뱃속에 뭔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춘천이 먼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답답하고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농장에 들어갔더니 농장에 들어가서 제가 송아지를 진찰하는데 제가 아무리 배를 만져봐도 배를 한 20번은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안 잡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안 잡히니까 꼭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뭔가는 꼭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은 꼭 뭔가가 막힌 증상인데 손에는 안 잡힙니다. 이거 사장님 확인차 한번 열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당장 열어보래요. 자기도 계속 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딱 열었더니요. 사위 속에서 톨페스큐 집 딱 기역자로 꺾인 게 요만한 게 한 2cm 되는 게 딱 하나 걸려 있어요. 유문부에 딱 걸려 있어요. 장으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빼줬어요. 그 송아지가 멀쩡히 회복이 돼서 살았어요. 그 톨페스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미들한테 톨페스큐를 주면서 그 빳빳한 톨페스큐를 송아지가 먹은 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결국은 그 집에 8마리가 그때 송아지가 그렇게 계속 같은 증상으로 죽었다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앞에 송아지들이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날 그거를 그 농장 사장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원인이니까 톨페스큐를 안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싹 치워버렸어요. 그 집에서 그날부터 톨페스큐는 안 먹여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의외로 많다는 거죠. 현장에서 설사 치료하다가 잘못되는 송아지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송아지한테 조사료 급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 게 2개월 전까지는 화분과 건초를 안 먹이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화분과 건초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2개월 전까지는. 재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2개월 전에는 알파파 같은 두가목초 부드러운 거 정도를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화분과 건초를 서서히 덧붙여서 증량급여를 하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송아지 사료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가급적 빨리 주시는 게 이제 답이라고 말씀드려도 아직도 뭐 한 달 이후에 가서 이제 송아지 사료 주시는 농가들도 아직도 있고 그런데 송아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3일령 정도서부터는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송아지 입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스푼 정도씩 며칠을 인위적으로 입에다 강제로 넣어주면 사료 적응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송아지 사료 공급할 때는 물을 항상 사료 바로 옆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소홀한 겁니다. 사료는 주지만 물은 저 반대편에 어미들 물통을 같이 이용해서 물을 먹게끔 그냥 대개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사료 바로 옆에다 물통 놔줄 때랑 저 반대쪽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에서 적응할 때랑 사료 적응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이렇게 지금 자기네가 쉴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쉬잖아요. 요 밑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큰 소들이 있는 어미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어미들이 있는 데니까 얘네가 부담 없이 나가서 뛰어놀고 가서 물도 먹고 오고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이나 배가 고플 때만 어미 찾아서 가서 젖을 먹는 거지 여느 때는 자기보다 등치가 10배, 20배 큰 누군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지 지가 편히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갈증도 아주 심하게 갈증을 느낄 때 나가서 물을 먹는 거지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먹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물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자유롭게 섭취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료 적응 속도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현장에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사료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주세요. 아니, 빨리 줘도 안 먹어. 저도 소용없어. 안 먹는다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집들이 그런 조건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물을 바로 옆에다 주세요. 처음에 며칠은 입에다가 한 숟갈씩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한번 해볼게. 이제 이렇게들 이제 하시는데 이 옆에다 물을 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시키고 있는 송아지 사진입니다. 그죠? 딱 봐도 이제 뭐 송아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계속 이제 뭐 2, 3일째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목소리도 다 쉬어서 이제 소리도 안 나올 정도 상황. 그죠? 보통 한 3, 4일 이러죠. 그죠? 이 3, 4일간 얘네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그죠? 그 부분을 사장님들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유할 때 얘네가 여기서 3, 4일간 이러고 왔다 갔다 저 또 이제 사료도 잘 못 먹고 엄마 찾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얘네가 3일간 받는 스트레스를 만약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약에 수치로 다 표시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죽음의 공포 이상을 느끼는 어떤 비슷한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받는 3, 4일의 스트레스가 숫송아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딱 강제 이유를 시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출하되는 관계에서 한 달 가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영양적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이 시기에. 증이나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적응하는 겁니다. 그죠? 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출하 때까지 일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기회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오늘 제가 뵈니까 다 일정 규모 이상 전업농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들을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유를 할 때는 사료 섭취량이 일정량 이상 보통 체중의 1%입니다. 기준은 체중의 1%에 해당하는 사료량을 섭취할 때 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개월수, 체중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이유를 잘 하실 건데 이런 농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쭉 몇 마리 막았고 딱 이 중에는 사료를 제한을 먹는 놈도 있고 50%밖에 못 먹는 놈도 있고 50%도 못 먹는 놈도 여기에 껴있는 겁니다. 날짜는 얼추 비슷하겠지만 사료를 이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송아지들을 띈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진만 딱 봐도 딱 티가 납니다. 그죠? 이런 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하에 보통 한 달 가까이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유 자체에 대해서 이 어떤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 영양적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면역력은 뚝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생체의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요 중에 한두 마리 또 호흡기까지 옵니다. 그죠? 면역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럼 또 호흡기 치료해야 되고 그 중에 또 그게 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질병 발생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제 이유로 인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제가 뭐 숫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게 분명히 엄청난 어떤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두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유를 나눠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유를 준비하는 단계. 1단계는 이유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이유를 준비하는 단계. 2단계는 본격적인 이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유 시점에 이달에 이유해야 될 대상 송아지가 몇 번 새끼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만 딱 껴놓은 겁니다, 그냥. 송아지한테. 포유 방직입니다. 그죠? 요것만 송아지한테 딱 껴놓고 어미 옆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적절한 기간 동안. 일주일이건 2주건. 예? 그러면 젖은 못 먹습니다. 송아지가. 요거 낀 순간부터 어미 젖은 못 먹습니다. 그럼 송아지가 배는 고프니까 사료 적응이 좀 더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미가 핥아주고 째고 하니까 절대 울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안 받는다는 거죠. 어미 젖을 못 먹는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먹으니까 젖을 당장 못 먹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어미랑 떨어지는 분리 스트레스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금방 사료 섭취량이 원래 먹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양까지 빨리 올라가는 놈도 나오고 한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놈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사장님들이 보시기에 저 송아지들이 이제 사료 충분히 먹는구나. 자연히 어미 쫓아다니는 상황도 자연히 이제 좀 지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어미 졸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 점점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때 가서 지금처럼 이제 본격 이유를 하는 겁니다. 2단계로. 이제 다른 칸으로 이제 옮기라는. 그런 식으로 이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면 앞에 이런 식으로다가 오늘 갑자기 이유한 거랑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간단한 거지만 코골이 하나 껴놨다가 한 열흘이건 2주건 뒀다가 이유하는 거랑 송아지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건 천지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올해 강원도에 다니면서 하도 이거를 계속 얘기해 놨더니 아마 기자재 파는 데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팔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걸 해보고 진짜 효과 좋다고 아주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 울지 않으니까요. 어미도 안 울고 송아지도 안 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요즘은 호흡기가 한참 많습니다. 요즘에 거의 뭐 심심치 않게 호흡기로다 인해서 이제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호흡기 치료는 거의 99% 사장님들이 자가 치료하는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호흡기가 송아지가 의심된다고 수의사를 1차로 바로 부르시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자가치료로 거의 100% 넘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호흡기 치료제들이 좋은 약들이 정확한 약들이 많이 출시가 돼 있고 집에서 손쉽게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 저희가 호흡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게 뭐 때문에 나가냐면 호흡기로다가 장기간 치료하다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호흡기 초기에 사연들이 빨리 발견하셔서 한두 번 주사 딱 나가서 바로 식욕을 회복하는 경우면 깔끔하게 바로 넘어가는데 발견을 조금 늦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1차 적용하는 약제들을 잘못 선택하셔서 제때 정확하게 치료를 못 하셨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 호흡기만이 아닌 송아지들이 뭐 한 5일, 일주일 거의 못 먹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면 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옵니다. 그죠? 못 먹으니까.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굶으면 저장되어 있는 걸 끌어다 써야 됩니다. 에너지로. 그죠? 이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 끌어 쓰는 겁니다. 이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건 대부분 지방을 갖다 쓰는 겁니다. 지방. 우리 몸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지방.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갖다 에너지화 시키는 과정을 조직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방이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에너지화 시켜서 우리 몸에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케톤체라고 하는 불순물이 생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불순물이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 간에서 에너지원을 에너지화시키는 과정에 케톤체라고 하는 불순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혈중이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그 자체로 식욕이 딱 억제가 됩니다. 그럼 못 먹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케토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호흡기로다가 장기간 치료하다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심하게 돼서 이 체조직 동원이 심하게 일어난 송아지는 이 케토시스 상태로다가 상황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케토시스 자체로 못 먹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이제 사람들이 호흡기 치료를 하다가 송아지가 난 것도 같은데 콧물 흘리는 거는 덜한 것 같은데 숨 쉬는 것도 좀 안정이 된 것 같고 몸에 열도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먹어요. 이제 혼란이 오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호흡기가 안 났나? 또 다른 약 갖다 또 찔러요. 이러면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이러면 이 상황은 자꾸 악화돼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폐사되는 경우도 의외로 꽤 있어요. 이게 호흡기가 안 나서가 아니라 호흡기는 진작에 났는데 좋은 약을 처음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써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케토시스로 발전이 돼서 안 먹는 거를 자꾸 시간 끌다가 죽이는 송아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난주에 성문리 추호성 씨께서 찍은 겁니다. 이분도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5일간 본인이 치료했습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호흡기 다 났어요. 폐가 깨끗해. 물어보니까 약도 정확하게 잘 좋은 약으로 치료를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케토시스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요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액 처치를 해준 거예요. 요거 이틀을 연달아서 해줬어요. 지금은 잘 먹는다 그래요. 이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가 호흡기 치료를 하다 보면 단순 호흡기만이 아닌 2차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한 케토시스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 현장에서 제가 항상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은 게 이 곰팡이 독소 문제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얘기고 올해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자꾸 비가 지나치게 자주 오는 바람에 올해 볏짚 상황이 사실은 뭐 좀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죠? 내년에 이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이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문제가 내년에 분명히 생깁니다. 볏짚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버리시겠죠, 그죠? 네. 버리는 게 답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거는 먹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삽교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 네. 계속 돈 얘기를 아, 제가 그랬나요? 이분은 사실은 축산을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분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염소 유통하시는 사장입니다. 염소고기 유통하시는 이창호 사장님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길 사장님이 소 관리하고 있는 농장. 본인이 소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점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분 눈에는. 본인이 송아지 설사 치료를 하고 송아지 받고 소 성적에 대해서 육질 등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당장 갖다 버리라 그러겠죠. 그죠? 네. 근데 주인이 먹이라니까 그분은 그냥 먹이는 겁니다. 그분은 위탁소에 관리만 하는 분이니까, 김성길 씨는. 답답합니다. 저희가 가서 봐서는. 이 집에 송아지 설사 터지면 잘 안 납니다. 아주 그냥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간신히 회복하고.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런 농장도 현재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어떤 대규모 전업화된 농장에서는 이런 걸 먹이로 해서 이용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먹이 이용하는 농가가 소규모 농가에서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네. 현장에서 곰팡이 피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 이겁니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곰팡이 싹 펴버립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그죠? 자꾸 또 둔내 얘기하는데, 마함리에 5년 전쯤인가, 한 7년 전쯤인가, 거기 교통사고, 저희랑 나이 비슷한 분 교통사고 당해서 약간 정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마함리에 계신 분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딱 전화 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것 같다가 잠깐 이제 좀 약간 좀 이상한 말씀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새벽에 그 산에 목장이 있거든요. 목장에 갔더니 소가 2마리가 죽었고 2마리가 죽으려고 뻐덩거리는데 멧돼지가 공격해갖고 소가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7년 전쯤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두뇌. 그래서 사장님, 멧돼지가 소를 어떻게 죽여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공격한 게 맞대요. 어제까지 멀쩡했었는데 밤사이에 새벽 5시에 올라가 보니까 2마리가 죽었고 2마리가 죽으려고 버둥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고, 혹시 어쩌녁에 평상시에 안 주던 거 뭐 다른 거 혹시 준 거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옆집에서 옥수수 때 남는다고 갖다 먹이라 갖고 그거 한 겨운게 얻어다 먹인 것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얻어다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곰팡이 핀 거 얻어다 먹였군요. 그 곰팡이 독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어요. 어? 저한테 와보라 어쩌다 말 않고 제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동조를 안 하니까 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침 9시쯤에 백음악 계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아침에 혹시 둔내 분랑 통화했어요? 예. 그분 멧돼지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 그 옥수수 얻어다 먹였다 그러는데 그게 곰팡이 독소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백 회장님 혼자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분 또 대화가 안 될 거니까 시험소에 수의사를 불러서 시험소 수의사를 데리고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시험소 수의사를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죽은 거 부검하고, 결국 그 버둥거리던 2마리도 결국 다 죽었대요, 그날. 그 시험소 수의사가 이제 그분한테 이게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제 그 수의사가 설명을 하니까 수긍을 하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린 거지만, 이러한 류의 농가 부산물들을 잘못 먹여갖고 병이 나서 수의사를 부르는 예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먹는 거 관련해서 질병 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 가축은 더 그렇습니다. 먹이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특별한 감염성 질병 아니면. 그죠? 근데 이러한 곰팡이의 가장 문제는 생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정적으로 생체의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거든요, 곰팡이 독소가. 네. 송아지 설사도 이거랑 연관되어 있고, 아까 호흡기 얘기했지만 이러한 먹이 이용하다 보면 호흡기도 옵니다,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이제 그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뒤에 여러 장면들에 이제 이와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항상 있는 위험 요인. 그러면 냉정하게 이러한 조사료, 부산물 이런 거에만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의 25%.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25%가 매년 곰팡이 독소에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학술 자료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평균치를 얘기한 겁니다. 25%. 그러면 이 25% 곡물 생산량이 전부 폐기 처분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대량으로 곡물 생산하는 나라들이 이 오염된 그 생산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이거 다. 아주 심각한 건 버리겠죠. 이게 축산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사료원료로. 사료원료 사장님들 옥수수 그러면 다 똑같은 급입니까? 옥수수가 급이 60등급이 있답니다. 네?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옥수수 등급이 60등급으로 나눈답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염도에 따라서 그거를 60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상품들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료, 우리 식품 원료로도 이용이 되겠죠. 하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짐작은 뭐 뻔한 짐작인데 축산시장으로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옥수수만 그러냐? 다른 사료 원료들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중국 쪽에서 생산되는 사료 원료들, 뭐 동남아 쪽, 인도 같은 데서 생산되는 사료 원료들, 이거 곰팡이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대개 사장님들은 사료는 접어둡니다. 내가 공장에서 받아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사료는 의심 안 합니다. 그죠? 네. 갖고 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원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들이 사실은 확인하실 방법이 없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어떤 검증할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 매년 생산되는 곡물 생산 25%가 곰팡이에 오염된다라고 하는 학술 자료가 매년 발표되는 이 상황에서 유추해 보면 원료 단계에서의 오염 문제는 항상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애석하게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사료회사들이 체크를 하지 나머지에서는 검사 안 합니다.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사료회사들이 검사한다는 거죠. 곰팡이 독소가 현재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게 50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정도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놨고 사료회사들이 그 정도에서만 컨트롤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사장님들 현장에서 이거 허용 곰팡이입니다, 그죠?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허용 곰팡이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퍼런 거, 뭐 시커먼 곰팡이 이런 거는 되게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하얀 곰팡이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생기면 이 통로에다가 쭉 널어갖고 말리고들 계세요. 그죠? 그죠? 말리시잖아요? 말리친다고요? 말리는 건 좋은데 말리면 곰팡이 자체의 추가적인 지속적인 증식은 거기서 스톱시킬 수 있어요. 건조시키니까. 근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속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독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독소가 말린다고 없어집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독소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외선이 강한 햇빛에다가 한 달을 계속 말려도 안 없어져요. 1년을 말려도 안 없어져요. 200도씨에서 안 깨져요, 독소가. 아무리 말려도 200도씨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곰팡이 독소가 열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요. 200도씨에서 안 깨져요. 그래서 말려서 소용없어요, 사장님. 지저분하다, 좀 걱정스럽다, 찜찜하다,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1년치 장만해 놓은 게 다 비슷한데 어떻게 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처방을 따라 해야 돼요. 제독제라는 걸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독소의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제독제라는 것들을 추가로다가 사장님들이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건조시켜서 안 없어진다는 거.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곰팡이 독소를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게 한 500가지 정도고 대표적인 게 이러한 것들이에요.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제랄레논, 트리코테센, 베타갈로이드. 이러한 것들은 주로 농무사료 쪽에서 주로 나오는 독소들을 이제 거론해 놓은 거고, 풀 쪽에, 건초 쪽에서 나오는 독소의 종류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보던 독소들의 이름입니다. 사일리지 위주에서 주로 나오는 독소들이 이러한 독소들입니다. 사장님들 되게 사일리지에 대해서는 되게들 어떤 경계를 크게들 안 하세요. 그죠?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쯤에 홍천의 C동에서 젖소 목장에서 이틀 사이에 젖소가
차규소가 한 45도 정도 키우는 농장에서 이틀 사이에 40마리 정도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에도 막 나왔어요. 집단 폐사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옥수수 사일리지 먹이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자가 생산해서 저장해 뒀던 옥수수 사일리지를 퍼먹이다가 이틀 퍼먹이고 그 이틀 사이에 40마리를 죽였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자기가 먹일 적에 자기가 보기엔 깨끗했다 이거예요. 네. 곰팡이가 보였으면 먹였겠어요? 아니야. 자기가 보기에는 이상 없어 보이고 깨끗했기 때문에 먹였던 거예요. 그래도 40마리나 죽였어요. 그분 타격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 당시. 뭐 LCG가 한 3년 된 거 있었대요? 네? 한 3년 된 거 있었대요, LCG. 아니에요. 3년 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우천에 있는 범산 목장에 그 유기농으로다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이달부터 이제 유기농으로다가 가려면 3개월간 전환기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유기사료를 먹여야 돼. 그죠? 유기사료를 먹이면서 3개월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우유를 유기농으로다 이제 나비로 하는 건데 그 전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범산에서 사료를 몽땅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착유 사료, 뭐 육성호 사료, 건유 사료 구분이 없이 그냥 한 가지 패턴의 사료였어요. 범산에서 갖다 주는 게. 근데 그 목장에서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오는 사료만 먹여야 되는 거고 집에 있는 그 사일리지라든지 집에서 자가 생산한 건초 이런 거는 못 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이 사일리지 담가놨던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산에다가 얘기를 않고 먹이면 안 되는 그 사일리지 자가 생산했던 거를 몰래 먹이신 거예요. 차교소들한테만. 그거 빨리 먹여 치우려고. 근데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범산에서는 소가 여기저기서 골고루 죽은 게 아니라 차격칸에서만 딱 죽은 게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 양반을 추궁을 했죠. 뻔한 거잖아요. 짐작이 되잖아요. 차교소한테는 별도로 뭐가 먹였다는 게 딱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한 가지 패턴의 사료를 쭉 전체를 다 먹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일리지를 먹였다는 거를 그분이 이제 자백을 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자기가 직접 담가놨던 사일리지였는데 그게 뭐 2년 된 건지 3년 된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3년 된 거니까 육아물을 보기에 노랗게 좋아서 그냥 먹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일리지라는 게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는 뭐 그런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뭐 옥수수 사일리지 이렇게 이제 랩으로 씌워서 적당한 이렇게 둥치들들 많이들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랩의 어떤 그런 포장이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상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로 해서 병이 나서 이제 저희가 나가게 되는 경우도 요즘 뭐 흔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독소의 어떤 사일리지나 건초나 농사료, 이 어떤 전반적인 먹이에서 독소의 어떤 위험성은 늘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유념하셔야 되고, 소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실 때 분변 상태를 늘 신경 써서 자꾸 보셔야 돼요. 분변 상태를. 소가 많으시고 이제 바쁘고 이제 이러시다 보니까 사료를 급여하는 거에만 신경들을 쓰시지 이 분변 관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소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소는 소화기 관련 어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변화는 분변에서 변화가 와요. 그죠? 그래서 분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자꾸 관찰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독소로 인해서 축산 현장에서 그냥 흔히 한우 쪽에서, 이게 한우 쪽에 대한 얘기만 이제 쓴 겁니다. 한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주로 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송아지 설사 유발. 이게 모유 유지를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미한테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모유의 유질이 또 불량해지면서 그 젖을 먹는 송아지에서 설사로 이어집니다. 발육장애 문제가 생깁니다. 발급질환도 이제 부제병 같은 발급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이 번식장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한우에서 번식장애의 결정적 원인이 이 곰팡이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하게는 폐사되기도 하고, 그죠? 미약하게 사료 섭취량이 줄고 사료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육량이 떨어지고 육질 등급도 떨어지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올해처럼 좀 볏짚 상황이 불량한 상황에 이런 볏짚을 내년에 계속 먹으면서 간 소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어떤 등급, 뭐 육질 등급, 육량 등급을 좋게 나오기를 어떤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곰팡이 독소에 문제가 생겨서 소가 잘 안 먹는다 해서 저희가 나갔을 때 이런 경우 흔합니다, 이게. 이게 소가 얼굴이 좀 부었죠, 전체적으로. 그죠? 부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암소들은 음부도 이렇게 붑니다. 요 정도에서 문제가 끝나면 정말 다행이죠. 이건 미약한 겁니다, 그죠? 네. 섭취력 떨어져 있고 설사하고. 이런 정도는 뭐 치료하면 쉽게 납니다, 사실. 심각하게는 이제 뭐 이렇게 갑니다. 8개월짜리 육성무 방공리에서 지난달에 떨어진 겁니다. 빳빳하게 굳어서 목을 아예 굳었더라고요. 아예 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그날 뭐 치료하면서 결국 죽어버렸고. 이건 15개월짜리 거세우의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소에 계속 노출이 된 겁니다. 아까 그 농가 부산물로 인해서 문제된 강림 쪽에서 문제됐던 육성입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소 등치가 정확히 안 보이지만 이 전체 등치가 한 8개월짜리 송아지 정도 등치, 그 정도입니다. 근데 개월령은 15개월. 성장 발육이 계속 발육 장애가 일어난 거죠, 지속적으로. 두 달 전에 청일에서 700kg짜리 거새우가 떨어진 겁니다. 이 집은 볏짚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불량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집에 갖고 있는 볏짚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안 좋아서 이소 사건으로 건초로 다 싹 바꿨습니다. 볏짚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것도 700kg 가까이 출하 일주일 전에 떨어진 암소입니다. 이것도 볏짚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집은 10여 마리 가깝게 죽었습니다. 며칠 사이로. 이 소들은 작년에 우천내 상하가리에서 문제됐던 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3마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계속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이 소들이. 사료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러다가 5일째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소들. 다른 지역의 다른 원장님이 치료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원장님 얘기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5일째 죽으니까 그 다음날 주인이 이거를 누가 사가려면 사가 하고 내놨습니다, 이걸. 전창현 씨 아시죠? 창현 씨가 이 소를 사왔습니다. 100만 원에 2마리를 100만 원만 주고 주인이 50만 원씩에 가져가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창현 씨가 에이 100만 원 술 한 잔 먹었다 셈 치자고 창현 씨가 이걸 사왔습니다. 오산리에다가 우사히 권병철 사장님 우사히에다 갖다 놓고서는 이걸 저한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그날. 제가 봐도 죽을 소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간신히 걸어요. 뻣뻣하게. 물을 아예 못 먹어요. 그 앞에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봐도 오늘이나 내일 죽을 상황에. 그 앞에 원장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결국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해야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처치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원장이 일주일 가깝게 치료해도 결국 죽였는데,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래서 제가 창현 씨한테 이 소 죽일 작정하고 내가 실험 좀 할게 한 거예요, 이게. 죽일 작정하고. 그때 원장님 죽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봐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제가 사장님 고기 바꾸는 데 쓰는 약을 소가 삼키지를 못하니까 여기가 다 마비가 돼갖고 꿀꺽 삼키지를 못해서 처음으로다가 혈관에다가 이 약을 IV를 했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그 고기 바꾸는 약 소개해드렸던 그 약을 실험 목적으로 죽일 작정하고 혈관에다 집어넣었어요. 처음으로 넣은 거예요, 이때. 이날 오전 9시에 이렇게 수액을 2마리를 걸어줬는데 그날 오후 4시에 입이 열렸어요. 4시부터 물 먹기 시작하면서 살에 입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이놈들이에요. 네. 네. 이소들이 새끼까지 낳고 이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약이 해독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치료했던 원장이 이소 얘기를 듣고 저한테 쫓아왔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치료했냐고.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내가. 이 약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 동료 수의사들한테도. 그게 바이오 슈가입니까? 네. 이게 독특한 물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이렇게 회복시켰던 예예요. 아주 재밌었죠. 그래서 이소들은 다 잡았고, 송아지들도 키워서 송아지들도 다 팔았어요, 벌써. 네. 아까 사진에 그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가 그 소예요. 지금 좀 전에 회복했다고 하는 소, 새끼 낳은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사장님들 보시기에 이 뒤에 숫송아지예요. 뒤에 있는 게, 그죠? 이 숫송아지가 이 어미랑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몇 개월짜리로 보이세요? 개월수를 짐작을 해보시면 7, 8개월 정도 보이세요? 10개월, 12개월 정도. 이 키를 보면은 어미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네. 태어난 날짜로 정확하게 4.5개월이에요. 네? 4.5개월. 요 사진 찍은 날이 4.5개월이에요. 4.5개월이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이 소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찍으면서 이때까지 찍은 사진이 이제 핸드폰에 지금 쫙 있어요. 지금 이따 한번 보시고, 이게 태어난 날짜로 4.5개월 되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소들 아까 얘기한 그 소를 가지고 제가 오늘 내용에서는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충분히 안 넣었지만 이 소들을 가지고 이때 회복시키면서 이 소들을 회복되는 이후에도 계속 이런저런 실험을 계속 했어요, 제가. 오산리에 우사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소들을 새끼를 낳는 순간부터 그 새끼들 골격 발달을 촉진시키는 실험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새끼를 아까 4.5개월 때 그 정도까지 키워서 그때 이제 이 소를 공교롭게 권별철 사장님이 또 중간에 서원의 박영석 사장님한테 또 팔아먹었어요, 이 소를. 다 이렇게 회복된 다음에. 그러니까 창현 씨가 사왔다가 권별철 사장님한테 넘어갔다가 이걸 또 박영석 사장님한테 또 파신 거야. 그냥 여기다 두시고서. 그 서원 박영석 사장님이 이제 소를 팔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 수습시키고 이제 소를 팔려갔죠. 근데 그 황송아지는 양평으로다가 팔아버렸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거기 계속 있었으면 제가 계속 실험을 해볼 욕심이었는데 뭐 주인이 팔겠다니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양평을 이제 팔려가는 바람에 거기서 실험은 종료를 했던 건데, 아까 얘기한 그런 출하 생시 체중 30kg, 12개월 체중 430kg, 출하 체중 1톤, 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근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 소를 뭐 구입을 해서라도 사실은 실험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4개월 반에서 실험이 종료돼 버렸던 거예요. 근데 골격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한글 1톤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건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들에게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오염된 먹이를 버리지 못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제독제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제독제라고 하는 게 시중에 성격을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흡착제 성격의 그냥 요거는 사실은 제독제라고 표현하기 조금 약한 거예요. 흡착성 물질, 그냥 광물질, 쉽게 하면 돌가루로 된 흡착제라는 게 있고, 독소 파괴 효소가 있어요. 플러스 흡착제, 이런 성격의 제품이 있고, 또 한 가지 독소 파괴 효소, 흡착제 플러스 생체의 어떤 생체가 이제 무리가 갔으니까 그거를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특히 이제 간 기능이 무리가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간 기능을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생약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약들, 이런 식으로 성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착제, 독소 파괴 효소 플러스 흡착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합체로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의 약들이 국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수십 가지, 뭐 몇 가지라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 흡착제, 단순 흡착제예요. 대부분은. 근데 단순 흡착제를 이용을 할 때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한 500가지 종류의 독소들 중에 이 흡착성의 물질로 제거할 수 있는 독소는 전체 독소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흡착제로 컨트롤을 못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현장에서 가장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이 이 흡착제로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네, 천만다행으로. 그래서 사료회사들이 요 흡착제는 싸니까, 강물질, 돌가루성 어떤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사료회사들이 이런 거는 사료에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아플라톡신을 또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흡착제 성격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이면 흡착제가 이 미네랄들까지 흡착을 시켜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게 솔투바이오 제품 다들 아시죠? 그 제품의 가장 문제점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강력한 흡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물질이. 그래서 독소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보면은 뭐 10g 먹이시는 분도 있고, 뭐 한 50g까지 먹이시는 분도 있고, 뭐 농가마다 다 틀려요, 그죠? 싸니까. 예? 그거 먹이면 분변 상태가 조금 좋아 보이는 듯 해요. 그러니까 그 맹신을 하고 막 열심히들 먹이세요. 그러다 보면 생체에서 미네랄 부족 현상이 와요. 미네랄까지 다 흡착을 해버려갖고.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단순 흡착제 성격의 물질은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상시급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정도, 아니면 요런 정도,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컨트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당장 급하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성격을 이용을 하시는, 이 정도의 어떤 구성을 한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떤 효과를 제대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제독제라고, 독소를 컨트롤하는 어떤 제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는 이거는 제독제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가 수의사 입장에서 사장님들께 한번 짚어드릴 만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사양관리 관련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다들 전문가 수준이고 저보다 뭐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사양관리 부분들은 오늘은 제가 일부러 다 뺐습니다.
영동 쪽에 가서는 이제 전부 다 연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뭐 워낙 이제 횡성 지역이고 그래서 사형 관련 뺐고 질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